그녀는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사과 향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냄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톡 라디오의 김서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니, 특별하다는 말로는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도 놀라울 만큼 용기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0살에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 린이라는 분입니다. 그녀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녀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름다운 과수원, 사과나무가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 과수원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한 여자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고 그녀를 매일 밤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린의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린이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의 작은 마을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베트남 남부, 이름도 생소한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 린은 태어났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곳,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던 곳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6남매. 6남매 중에 린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 4명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린은 맏딸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맏딸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부모님이 농사 짓는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부모님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만 했죠. 린은 학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부가 재미있었거든요.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학교를 그만둔 린은 밭에서, 시장에서, 집에서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을요. 린의 손은 거칠어졌고 꿈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국제 결혼 중매를 하는 사람이었죠.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착하고 돈도 많아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한국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넓은 집, 자동차, 그리고 과수원. 사과나무가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 사진을 봤을 때 린은 가슴이 무척이나 뛰었습니다. 현실에서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저곳에 가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린은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과수원의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희망의 끈을 부여잡기 위해 린은 여자가 설명하는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끼니를 걸을 때가 많던 가족들,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남동생들, 나날이 야위고 늙어가는 부모님이 눈앞에 선했거든요. 내가 한국 가서 돈을 벌면 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부모님도 편해지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린은 결혼을 결심했고 갓 20살이 된 린의 어깨는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린은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 온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죠. 린의 어머니는 "리나,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알았지?" 하고 울면서 말하셨다고 해요. 어머니의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린의 가슴에 사무칠 말이 되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1월에 한국은 추웠습니다. 평생 더운 곳에서만 살았던 린에게 한국의 찬바람은 낯설고 매섭게 느껴졌지만 새 삶의 터전이 될 타국의 환경에 설레었습니다. 린은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사진에서 본 이미지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착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공항에서 3시간을 내리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산. 그때 린은 생각했다고 해요. 산에 둘러싸인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청송.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낯선 집에 들어가 보니 집은 생각보다 컸어요. 기와지붕의 넓은 마당, 그리고 뒤쪽으로 펼쳐진 과수원. 어둠 속에서도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린은 새로운 환경에 감탄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두 식구가 살던 집에 린이 시집을 온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70이 넘으신 분이었지만 건강해 보이셨어요. 키도 크시고 목소리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세아가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했다. 여기 이 집을 이제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 한국어가 서툴렀던 린은 시아버지가 거칠은 말투였지만 따뜻한 말을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린은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따뜻한 사람들 같다. 여기서 잘 살아보자.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베트남의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하고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바쁘게 돌아갔어요. 그 와중에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있다고 느꼈었고요. 남편은 말수는 적었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사과 농사에 시장을 다녀온다고 바빴지만 밤에는 린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쉬는 날이면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도 알려줬죠. 주말에는 함께 시내에 나가서 장을 보고 가끔은 맛집 식당에서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린은 행복했어요. 베트남에서는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한국에서는 남편이 든든하게 자신을 보살펴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셨고요. 왜 결혼을 망설였을까 했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과수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사과나무에 하얀 꽃들이 만발했을 때 린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되다니 하고요. 린의 눈에는 주변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느껴졌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함께 과수원 일을 했습니다. 나무에 가지를 치고 꽃가루를 옮기고 나무를 돌보고 수확하는 일 등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려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힘들었지만 매일 일이 끝이 날 때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어요. 시아버지는 늘 무뚝뚝하셨지만 익숙치 않은 린에게 가끔 과수원에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리는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지내던 리는 어느 날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저 여기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시아버지도 잘 챙겨주세요. 제 걱정 마세요. 꽃이 핀 과수원이 정말 아름다워요. 올해 사과 농사 끝나면 남편과 함께 찾아갈게요. 돈 많이 벌어서 갈게요. 하고요. 그때는 리는 희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린이 느꼈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사과가 조금씩 크기 시작했고 남편은 사과를 팔러 도시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게 잦아졌고 때로는 하루 이틀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넓은 집에는 린과 시아버지 단둘이 남게 되었죠. 린은 자신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집에서 시아버지 혼자 적적하셨을 텐데 식사도 챙겨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려야겠다 하고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린을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그때였어요. 밥을 먹을 때 시아버지의 손이 린의 손을 스쳤어요. 실수를 한 것처럼 시아버지는 놀란 듯이 말을 하지만 그 실수가 날이 지날수록 너무 자주 일어났어요. 제가 집안 청소를 할 때 시아버지가 저를 따라다니며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너무 가까이에서 빤히 쳐다보고 계셔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린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죠. 시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 걱정이 많으셔서 그러시나 보다. 뭔가 내가 실수하거나 다칠까봐 계속 보고 계신 건가 보다 하고요.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도시에 나가고 없었어요. 린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린의 어깨에 갑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세아가 너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러고선 시아버지가 린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린은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린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하고선 린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왠지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누웠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곤두서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린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냥 고생했다고 어깨를 주무른 것뿐인데 하며 생각을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린의 본능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린은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만 끝내면 바로 방에 들어가서 지내던 생활을 계속하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또 사과를 팔러 도시에 나갔어요. 남편이 없어서 린은 시아버지를 도와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세아가 창고를 좀 정리해야 하는데 거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 같이 가자. 하며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과 창고. 과수원 한쪽 끝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린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낡은 건물이었죠. 린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사과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저쪽에 쌓여있는 사과 상자들을 이쪽으로 전부 다 옮겨야 하니까 가지고 와. 하고 말씀하셨어요.
리는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고 상자를 들고 다니다 보니 시야가 잘 안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뒤에서 린을 껴안았어요. 린이 놀라서 비명이 나오려는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린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날 거야. 하고 귓가에 시아버지가 속삭이듯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차갑고 뭔가 해를 끼칠 듯한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만일 소문이라도 돈다면 너를 베트남으로 쫓아낼 거야. 너를 믿고 살고 있는 네 가족들한테 보내는 돈도 다 끌어버릴 거고 너에게 큰 문제가 될 거야. 알아듣겠어? 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는 온몸이 떨렸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린이 울면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창고는 너무 떨어져 있고 주변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린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이 끝나고 시아버지는 린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네 남편한테 말하면 나를 의심하기보다 오히려 너를 거짓말쟁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너를 베트남으로 쫓아낼 거야. 린은 힘든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몸을 씻고 또 씻고 또 씻었지만 더러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저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린의 한국말이 아직 서툴러서 표현이 부족했기도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이해를 못하는 거였어요. 린이 다시 설명하려는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거실에 나왔습니다. 아, 그건 리니가 아까 사과 창고에서 일하다가 상자에 부딪혀서 많이 놀라서 그러는 모양이다. 내가 괜찮은지 챙겨주긴 했는데 아직 안정이 안 되는 것 같구나. 남편은 린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뭘 했다는 거야? 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설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을 가로막았어요. 결국 남편은 린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시아버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런 모양인데 아버지는 당신 챙겨주려고 그런 거야. 당신이 예민하게 굴 게 아니야. 라며 린이 하는 말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생기는 해프닝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밤 린은 방에서 내내 흐느꼈어요. 남편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않아서 서러웠고 또 시아버지가 그런 짓을 계속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도시에 나갔어요. 린은 무서워서 그날 하루 종일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녁 때 시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아가 문 열어봐라. 밥 먹어야지. 린은 자는 척을 하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 안 열면 부숴버릴 거야. 하고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린은 공포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것은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이면 언제나 반복이 되었어요. 창고에서
거실에서, 때로는 린의 방까지 들어와서 린은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남편이 오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린은 돌아온 남편에게 말했어요. 울면서 부족한 한국어로 상황 설명을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저한테 계속 나쁜 짓을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보. 하지만 남편은 나쁜 짓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다만 단순하게 손을 잡아줬다든지 어깨를 주물러 줬다든지와 같이 시아버지가 설명한 내용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당신을 잘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 그러신 건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고 이야기했어요. 린은 내 남편도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하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은 린의 생활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갓 20살의 여자가 낯선 나라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매일 이런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을요. 말도 서툴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 여자는 대체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텼을까요? 린은 말합니다.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사과를 수확하는 철이었어요. 하수원은 아름다웠지만 린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쉬는 동안에도 언제 어디서든 시아버지가 기회만 있으면 린을 괴롭혔으니까요. 린은 점점 말라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하고 체념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21살의 얼굴이 마치 40살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하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한국말도 서툴고 증거도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증거를 수집하자. 녹음기를 구해서 증거를 녹음해 놓자. 하고요. 린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한국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녹음기를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텔레비전 보면서 녹음해서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시장 갈 적에 녹음기를 사오겠노라 했어요. 며칠 뒤 작은 녹음기가 생겼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였지만 린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이걸로 증거를 모으자. 증거가 있다면 사람들이 날 믿어줄 거야. 린은 그날부터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치마 주머니에 넣어두고 시아버지가 가까이 오면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녹음되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도시에 나가고 집에는 린과 시아버지만 남았어요. 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린은 재빨리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린의 허리를 감싸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아가, 오늘은 사과 창고로 가자. 이제는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님, 안 돼요. 이제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최대한 크게요. 녹음기에 녹음이 잘 될 수 있도록요. 왜 안 되는 건데? 네 서방은 오늘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둘밖에 없다고.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왜? 아버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일이에요. 저는 그리고 아버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면 어때서? 내 아들이 너한테 관심도 없는데 나라도 챙겨줘야 하지 않아? 나한테 오라면 와. 내가 더 잘해줄게. 베트남 가족은 생각 안 해.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음흉한 목소리, 린이 울면서 싫다고 하는 소리, 모든 것이요. 그날도 린은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주머니 속에 녹음기가 있었으니까요. 한 달 동안 린은 6번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도 쓰기 시작했어요. 철자도 틀리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일어난 일마다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4월 15일 오후 2시 창고에서 시아버지가, 4월 22일 오후 3시 거실에서 시아버지가, 날짜와 시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린은 악착같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그러던 어느 날 린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주 여성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요. 거기에 전화하면 린과 같은 이주 여성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기에 전화를 하면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며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어요. 이 악몽을 끝낼 수 있다면 기회를 틈타 꼭 연락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기회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과수원에 나가고 린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주여성 지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린이고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화통화에서 린은 울면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린 씨,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여요. 증거가 있나요? 네, 있어요. 제가 녹음기에 녹음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혹시 근처에 피할 곳이나 믿을 만한 이웃분이 있어요? 린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강씨 할머니,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가끔 린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분. 네,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는 믿을 만한 분 같아요. 잘 됐네요. 린 씨, 그럼 일단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가셔서 사정을 말하고 저희 센터와 연결해 주세요. 또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할머니한테 가셔서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음 날 린은 강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니? 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는 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불쌍한 거. 그 나쁜 놈, 짐승 같은 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그것도 가족을 어떻게 그렇게 해?
할머니는 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나, 걱정 마라. 이 할머니가 도와줄게. 내가 위험하면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도망쳐와, 알았지? 그 순간 린은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안도감이 들었어요. 혹시 시아버지에게 녹음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켜 뺏길까봐 녹음기 사본 파일을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할머니는 린의 녹음기를 복사한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셨어요. 만약에 저 나쁜 놈이 네 녹음기를 찾으면 큰일이니까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감기 기운이 있다며 일찍 잤어요. 린은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와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 오늘 밤엔 내 방으로 오도록 해. 린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없을 때만 그 본성을 드러냈었는데 남편이 있는데도 그 흉측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 지금 남편이 자고 있어요. 남편이 깰 수도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괜찮다. 저 녀석은 감기약 먹으면 잠들어서 안 깰 거야. 설거지 끝내고 내 방으로 빨리 와. 시아버지가 린의 팔을 잡았어요. 린은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전 안 갈 거예요. 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뭐?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리고 린의 뺨을 때렸습니다. 린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뺨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비열한 미소를 띄우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여자 주제에 말이 많아. 내일 아침까지 내 방으로 안 오면 너 파혼시키고 베트남으로 쫓아낼 거다. 애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그날 밤 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끝내야 해.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과수원에 나갔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린은 재빨리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녹음기, 일기장, 여권.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강씨 할머니 집으로 달렸습니다. 누가 잡으러 뛰어올 것만 같았어요. 황급히 문을 두드렸어요. 강씨 할머니가 나오더니 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리나, 무슨 일이니? 괜찮아? 뺨이 왜 이렇게 된 거니? 린의 뺨은 어젯밤의 충격으로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더 이상 그 집에서 못 살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우선 린을 집 안으로 들이셨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한 남자분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린 씨 맞으시죠? 저는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강할머니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하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친절했어요. 또 강씨 할머니가 소개해준 분이니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린은 변호사님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와 일기장을 보여드렸어요. 박 변호사님은 녹음된 내용을 듣고선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족이 린 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온 것이에요. 린 씨, 우리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경찰서라는 단어에 린은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강씨 할머니와 든든한 박 변호사님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네, 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린은 결심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기로.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린은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님과 강씨 할머니 두 분이 린의 양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린 씨, 있었던 일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혹시 필요하다면 통역을 불러드릴 수 있어요. 여자 경찰관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린은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여자 경찰관은 린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공감하며 위로도 해주었고 신체 사진도 여러 장 찍었어요. 뺨에 난 상처 사진도요. 증거 자료로만 활용된다고 안심해도 된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린이 녹음을 하며 증거를 모았던 그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음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에 경멸하는 듯한 눈빛이 보였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린 씨,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셨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할 거예요.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린이 살던 집으로 가서 시아버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린은 법정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시아버지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기억들을 떠오르게 만들어 너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이 일을 끝내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법정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석에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들어오는 린을 쏘아보며 눈을 부라렸어요. 하지만 린은 고개를 들고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모든 걸 끝낼 거야. 하고 다짐을 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님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법정 안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가, 오늘은 사과 창고로 가자. 이제는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린이 울면서 싫다고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렸고 피고인석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시아버지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녹음은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린 측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6번에 걸쳐 다른 날짜에 녹음된 것입니다. 모든 날짜의 기록을 모두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피해자의 일기장에도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린에게 직접 증언하라고 했어요. 린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린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시집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남편과 좋은 가족 만들고 싶었어요. 베트남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걱정 안 만들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이런 저를 가족으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물건처럼 생각했어요. 매일 몹쓸 짓을 했고 저는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사람의 잘못을 전부 공개하고 죄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리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소송에서 꼭 이길 거고, 당신이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당신이 후회를 하게 해줄 거예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은 작게, 하지만 점점 커지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죄가 없다며 항소를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시아버지가 드디어 자백했어요. 박 변호사님에 따르면 죄가 확실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백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며느리를 상대로 1년이 넘게 계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재판장님이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대답하세요! 재판장님의 호통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시아버지가 답변하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리는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마침내 시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순간 리는 울었어요. 기쁘고 슬프고 안심되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재판날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이 판결을 읽으셨어요.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15년. 시아버지는 앞으로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이제 끝났구나 하고요. 법정을 나왔을 때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린 씨 너무 축하합니다. 당연히 이겨야 하는 재판이었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씨 할머니도 린을 꼭 안아주셨어요. 잘했다, 리나. 정말 잘했어. 잘 버텼다. 재판이 끝나고 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공동 불법 행위의 일부 책임 인정으로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이혼은 했지만 시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정신치료비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리는 강씨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그 돈으로 자그마한 새 과수원을 저렴하게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과수원 일을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강씨 할머니가 동네에 사과 농사를 오랫동안 해온 마을 분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과수원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도 많이 했지만 조금씩 천천히 배워갔어요. 첫 해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을 때 리는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비록 수확량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해냈구나. 나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구나. 하고요.
과수원은 점점 수확량이 늘어났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린의 노력을 과수원이 알아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린은 결심했어요. 강씨 할머니, 박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이 있어서 나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나도 과거의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베트남 대사관에 연락해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베트남 여성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시집 와서 고생만 하다가 살기 위해서 이혼한 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 가족에게서 버림받아서 갈 곳이 없는 분 등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린은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제 과수원은 여러분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이제 린에게 과수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터전과 같은 곳이었어요. 함께 베트남 음식을 해먹고 명절을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희망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는 과수원이었지만 린 영농조합이라고 짓고 서로 힘을 합해서 꾸려나갔습니다. 지금 린은 말합니다. 저는 7년 전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매일 밤 울었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저는 행복해요. 제 과수원이 있고 제 가족 같은 동료들이 있고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를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요. 그 모진 일을 겪고 나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저를요. 린은 현재 자신의 고향 베트남 마을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마음 편히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특히 여자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요. 여자도 공부해야 해요. 공부를 해야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린의 과수원에는 임시 쉼터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집에서 나와야 하는 여성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12명의 여성들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거나 다시 사회로 나갔습니다. 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변에 손을 내밀고 스스로 용기를 내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린은 말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요. 꼭 있어요. 제가 어두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밝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과정을 직접 겪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믿으세요.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 여자였어요. 한국말도 못했고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할머니처럼, 박 변호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린 씨의 과수원에서는 새로운 희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처럼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는 희망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작은 씨앗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의 씨앗, 희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요. 머니톡 라디오 김서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